IP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본질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늦었다. 지금 법을 논의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AI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한 편의 논문이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네. 시기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카이스트 400호 사람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나아가는데 법은 아직 신발끈을 묶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내일의 기술, 오늘의 법을 잇는 카이스트 400호 사람들 전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합니다. 생성형 AI가 지구상에 출현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30년이 넘는 비약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법은, 제도는 이 AI를 알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과 법의 경계에 서 계신 분이시죠.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신 박성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1월 22일 날 AI 기본법이 시행됐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법조계랑 산업계에서는 네.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네. 그날 혹시 원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 그 평소와 똑같이 뭐 바쁘게 일하면서 보냈던 것 같고 이게 포괄적인 AI의 입법으로는 세계 최초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굉장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서 한편으로는 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날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U에서 그 포괄적인 입법을 사실 세계 최초로 2024년에 통과를 시켰고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포괄적인 입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시행은 우리가 더 빨랐고 네. EU에서 고위험 AI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는 것을 원래는 올해 8월 이때 이제 시행을 하는 게 그 스케줄이었는데 약간 좀 조정하는 기간을 두려고 16개월 정도를 이제 더 네.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뭐 세계 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 또 사업 자체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 그렇죠. 혹은 이제 긴장되는 날 뭐 그런 날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장님을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은 아직 AI를 모른다라는 좀 다소 도발적인 화두를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금 원장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혹시 원장님도 생성형 AI 툴을 이용하고 계신지 어떤 분야로 또 이용하고 네.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뭐 카이스트에 있지만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의 연구와 관련해서 AI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제 사용하는 거는 네. 맞고요. 가족들에게도 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적응을 하도록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챗GPT, 네. 뭐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다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니까 네. 레그라는 제가 논문이나 자료들 보고서 같은 것들을 피드를 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요약하고 하는 그런 노트북 LM 같은 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정말 네. 유연하게 잘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다들 그렇게 사용하시는 네, 건 다들 다 아니겠습니까?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금 파고들고 있어서 네. 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교수님이나 학생들, 직원들과 대화 나눈 것보다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랑 대화하는 맞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교수도 우리가 너무 늦었다. 지금 법을 논의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몇 년 전에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논의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인류는 이제 AI의 어떤 지배를 당할 것이다. 이런 식의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네, 네. 상당히 위중한, 엄중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뭐 즐거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보는 네.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AI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익이 있고 또 AI 기술이 사실 아까 파괴적 혁신 이런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종종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속도를 이제 맞추는 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입법을 제때 하지 못하면은 페이스를 이제 맞춘다 할 때 그 네, 페이싱 맞아요. 프로블럼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아까 뭐 3년과 30년의 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 느낌에는 체감이 한 100년 이상의 음. 그런 발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어떤 영역에 있는 분들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이죠. 페이싱 프로블럼을 이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콜린 그리치 딜레마 네, 이런 네.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처음에 기술이 이렇게 딱 도입돼서 시장에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네. 또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 또 시간이 좀 걸리고 네. 하면서 이게 정말 어떤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포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려워요. 인포메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정보를 이제 얻기가 어려운 게 이슈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딜레마인 게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서 또 산업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게 되고 체화가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네. 사실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제 원장님께서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술과 법이 제때 만나지 네, 네. 못하고 이렇게 네. 서로 분리될 때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는데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터져 나올 문제가 어떤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영역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특정한 영역을 지정하기보다는 뭐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네.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뭐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간다든지 네네. 그런데 AI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상당히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 영역에 계신 분들은 그 현실적인 위협으로 충분히 네네. 이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그렇죠. 같은 게 굉장히 네네. 큰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의 어떤 그 소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이게 AI로 뭐 촬영을 했습니다라는 걸 표시를 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진입해 가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뭐 교육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그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뭐 딥페이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네네. 제가 뭐 특정 영역을 굳이 지정을 하지 그렇죠. 않아도 모든 영역에서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예, 인간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그렇죠. 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서적으로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너무나 그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다면 기존의 법 체계 틀 안에서 우리가 AI 기술과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OS를 바꾸는 것처럼 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네, 좀 네. 들던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입법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로벌 동향을 보면 확실히 이제 우리가 보는 레이스라고 표현하죠. 경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규제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경쟁처럼 느껴지는데 네. 다만 이제 국가별로 속도의 차이 또 온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빠르게 이런 입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나라들은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빨리 대처를 했거든요. 다만 정치 체제의 특성 때문에 AI가 이제 사상의 자유를 가지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네네. 한계가 좀 있는 것이고 EU가 이제 포괄적인 입법으로 이제 굉장히 빨리 했고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작년 12월달에 베트남에서도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뭐 브라질에서도 그 입법 논의가 있고 미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연방 입법은 네. 없는 그런 네. 상태이고 그 행정명령이 있었죠.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다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그 스케줄과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었던 굉장히 포괄적인 방대한 내용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네. 바로 이제 아, 폐기되고 아무래도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제 대부분 다 네. 이제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고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그 미스트랄 같은 그런 AI를 잘 만드는 네. 회사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EU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등장하고 하면서 약간 이제 속도가 좀 네. 규제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늦추는 그런 거 아닌가. 음. 실제로 이제 그 기업들은 뭔가 너무 이게 규제 위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네네.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지금은 사실 경제를 생각할 때 글로벌 시장을 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미국 빅테크의 영향이 또 이제 유럽의 규제에 미치는 네네. 영향도 있고 또 우리 기업들도 이제 EU의 규제도 함께 음.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관점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이제 제가 답을 정리하자면 그 기존의 법 체계로 잘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근본을 흔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카이스트 400호 사람들.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이런 네. 어떤 법적인 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런 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지금 AI를 도입하거나 네. 이 AI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쪽에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법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네. 법적 지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조금은 주의해야 될 어떤 이 리스크만큼은 좀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리스크는 아마 이제 그 AI의 어떤 기술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그렇죠. 그로 인한 법적인 법적인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EU AI 액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 기본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라는 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한다는 그런 원칙 사회적으로 참 이게 치열하게 고민도 됐던 네. 것인데 상당히 이제 기업들이 활동을 하기에 그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기업들은 본인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네. 내가 이런 그 우리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했다가 뭔가 이제 맞아요. 규제 때문에 뭐 회사가 더 이상 뭐 발전을 못 한다거나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근데 그런 네네. 우려들은 일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기본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고영향 네. 그 AI 그리고 이제 EU는 이제 고위험 약간 그 네. 개념이 이제 다르잖아요. 이제 죄송한데 네. 고영향과 고위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네. 그 고영향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전적인 그 규제라는 느낌이 강해요. 네. 근데 고영향이라는 것은 좀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고 그 결과가 뭔가 부정적이고 나쁠 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거나 네. 뭐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으로 보일 때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이제 고영향이 될지는 이제 계속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도 이제 이미 가이드라인들이 있지만 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다 알기에는 좀 입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실무 사례들이 이제 계속 축적돼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영향이라는 그 키워드는 이제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AI에 대한 어떤 그 규범이 이 규제 위주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것들은
1월 22일에 이제 시행이 네. 됐으니까 이제 네. 이후에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해를 정확히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네. 하는 게 어떤 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내가 그 AI 기본법에서 많은 그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의무를 지켜야만 되는 그런 사업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맞아요. 그 심지어 기업에서. 네, 그 영향의 기준점도 잡기가 어렵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제 사업자 영역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뭐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법을 구체적으로 그 읽어보지 않는 경우들은 많죠. 특히 이제 뭐 기업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이제 생각이 네. 되고, 그러니까 물론 법률 전문가들과의 소통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포메이션 얻으시면 이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이제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들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그 기회들이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경우들이 있는데, 가령 지금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네. 회사에서 네. 내가 AI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그 유튜브 같은 걸로 이제 송출을 한다, 뭐 아니면 제작해서 어디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그 우리 회사는 이제 AI 사업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사업자니까. 네. 그리고 네. AI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법적인 개념 정의로 보면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한 이용자거든요. 이용자.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발 사업과 이용 사업, 특히 이제 AI 이용 사업자하고 네. 이용자의 그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회사는 이용자인데 이용 사업자라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또 마음이 회사가 또 이렇게 그쵸, 힘들겠죠.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좀 그런 어떤 개념을 분명하게 네. 파악을 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업자이고 실제로 또 고영향 AI를 뭐 개발을 하고 있거나 또 이제 우리나라만 생각할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뭐 EU AI 액트도 이제 곧 네. 아무튼 시행이 될 거니까 거기서 이제 고위험 그 AI에 뭐 해당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 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AI로 인한 그 우리 회사의 뭐 비즈니스 모델이 뭐 네. 확장을 한다든지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제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하나 우리가 또 자세히 네. 그 얘기를 하자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작권 키워드를 또 얘기하면 그렇죠. 또 많은 그 네. 질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I 기본법을 저희 이 회사나 네, 회사들이 네, 네. 조금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이제 음. 산업 현장이라든지 기업의 문제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실은 저도 학부모지만 학생들의 문제가 아주 더 크거든요. 네. 게다가 초등학교, 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챗 GPT부터 시작해서 다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창의력이 소진되는 거 아니야? 뭐 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 않고 교수님께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혹시 이런 AI를 툴을 쓰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써라 라고 하는 어떤 박성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건지 네. 그거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이건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AI 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적극 권장하고 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제 권장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인간의 인텔리전스를 이제 확장시켜주는. 그래서 요즘에는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증강 인텔리전스인 거죠. 지금
그 잘 사용하는 것을 익숙해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는 것은 그것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고 네. 사용하고 이제 숙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거기서 특히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그 결과물 자기가 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텍스트를 이제 만들고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고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임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라도 뭐 과제로 제출했다 이래도 이제 벌써 상황이 달라지는 네네.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과제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라고 이제 제출을 한 거니까 그것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거나 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노력이 아닌 그냥 프롬프트를 한 줄 넣었는데 챗 GPT가 10페이지를 작성해줘서 그걸 과제물로 제출했다. 아, 이런 상황들은 연구라든지 교육 음. 그 현장에서의 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는 거의 틀림없이 또 많은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네.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종종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그런 게 보도가 되기도 네네.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과제를 뭐 AI를 다 써서 그냥 네, 내고 이런 거에 제출했다.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네.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과제를 교수님이 내주셨는데 학생들이 AI를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를 낸다는 상황은 네. 지금은 그렇죠. 그것을 음.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카이스트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수업 방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학생의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 네. 아니면 이 내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그 응용해서 사례에 적용하는지를 평가하고 싶다. 네네. 이런 것들을 툴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평가하고 싶다면 이제 평가 방식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강의실에 나와서 네. 거기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네. 이렇게 네. 그 답을 하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뭐 테이크홈 익셈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보고서를 낸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또 논문을 쓸 때도 그죠. 그렇죠. 지금은 논문을 작성할 때 당연히 학생들이 그 AI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평가를 해야 되는 음. 것입니까? AI를 활용해서 뭐 문헌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한다든가 네. 또 뭐 AI가 뭐 검색 도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검색을 비교적 정교하게 해주는 그런 툴들도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뭐 번역이라든지 네. 뭐 요즘에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맞아요. AI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네. 해서 이렇게 보는 레그 같은 그런 방식으로 툴을 사용하면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고서를 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해서 네. 잘못됐는데 하고 교수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얘가 그랬는데요, 뭐 챗GPT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용자가 AI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나 네. 어떤 그 문제를 분석하는 어떤 속도라든지 뭐 그 언어의 장벽이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그 책임지는 방식으로 했을 때 네. 그것이 맞는 사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물론 이것이 그 100% 솔루션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어려운 이슈들이 조금 네.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AI가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저에게.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경우 있어요. 많잖아요. 좋은 네네.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보니까 아주 참신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막 그 구글 네. 뭐 검색을 해보고 많이 문헌을 찾아보고 해도 뭐 물어보고 해도 이런 네. 거 알고 있어 해도 아무도 많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뭐 특허 개념으로 네. 말하면 약간 이제 신규성 있고 네. 진보성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네, 드는 맞아요. 약간 그런 선도적인 위치에 아이디어가 서 있을 있는 때 느낌. 네. 그것을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AI가 했다고 내가 얘기를 밝혀야 해야 되나? 될까? 아니면 그냥 내가 했다고 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프롬프트 그 네. 아이디어를 얻기까지 프롬프트에 어떤 땀방울을 흘렸다면 내가 했다라고 네. 어떤 얘기를 해도 네. 될까요? 굉장히 이제 그게 어려운 문제인 어려운 거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AI가 생성한 그 결과물들을 어딘가에 뭐 제출을 네. 하거나 전형적인 상황이 이제 논문 같은 상황이 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네. 예, 논문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과감하지는 못한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네. 이제 논문 작업할 때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그 사용하는 것은 방대한 분량의 문서에서 특정한 정보를 이제 뭐 찾는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가 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물론 이제 뭐가 또 필요하냐면 그게 맞는지를 또 검증하는 과정을 또 맞아요. 거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이 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음.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네. 상당히 안심하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요. 네. 예, 근데 그럼요. 이제 그런 그 굉장히 그 한계적인 그 어떤 이슈들, 그 지금은 뭐라고 답을 좀 내리기가 어려운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네.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결과물에 대한 예, 책임. 열심히 쓰되 네.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달리 표현하면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네. 나왔다. 그 이제 그 설명이 챗GPT가 알려주더라 이게 아니고 네네. 이제 네. 누군가의 어떤 그 연구의 설계가 있고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네. 나왔다는 어떤 그 설명 과정이 있을 건데 네네. 그 설명 과정이 이 기존의 어떤 연구 방식과 큰 차이가 네. 없고 다만 이제 AI가 방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그 기존에 이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던 방식을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도와주는 네. 그 속도를 빨리 하는 그리고 방대한 양을 이렇게 압축을 해주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유용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컴퓨터 연구하는 상황에서 이 기술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과제물에 대한 책임을 지되 그 과제물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카이스트 400호 사람들